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이후 석 달 동안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한 것은 5건에 불과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차별적 조치를 비판하며 WTO 양자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을 사물에 두드리는 것만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장치 부착 없이 기존 스마트폰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에볼라나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역사로 살펴본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개별 수출이 허가된 것은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는 신청 후 90일이 지나도록 아직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만이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며 WTO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관련한 정부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 금수 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 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WTO는 분쟁 해결기구를 열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일본산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에서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고 일본은 이듬해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에 WTO의 1심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 심격인 상소기구는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돼지 가건물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농장은 방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유산하고 또 다른 어미돼지가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으로 확산하면서 발병 지역이 9곳으로 늘었으나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이 난 후 추가 발병 지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병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째 확진은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기 화성 등의 의심 신고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인천, 경기, 강원 등 중점 관리 지역뿐 아니라 충청과 경북 등 남부 지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꼼꼼한 차량 소독과 역학관계 가능성이 있는 농장들에 대한 재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럼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걱정했던 충청남도 홍성과 경기도 화성의 의심신고는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선선해진 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좋아합니다. 구제역과 AI가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농가, 농협, 지자체 그리고 검역본부 함께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미탁이 다가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확산 방지와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살처분 작업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발생 농장 9곳의 반경 3km 지역과 강화군의 모든 사육돼지 등 살처분 대상은 9만 7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농식품부는 또 많은 비로 소독약품과 생석회가 쓸려 내려갈 것에 대비해 일제 소독을 위한 물약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의 참여를 자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추가 발병은 없었습니다. 최대 잠복 기간 19일을 고려할 때 첫 확진이 나온 뒤 3주째인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7일 강화군 하전면 돼지농장에 확진 판정 뒤 아직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양주와 충남 홍성군에서 의심 신고 2건이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주말 의심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경기도 양주는 1차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곳, 또 충남 홍성군은 경기, 인천, 강원 중심에 2차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은 곧 정부의 방역망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홍성은 전국 돼지의 5분의 1을 기르는 충남에서도 사육농가가 가장 많아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됐습니다. 홍성의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홍성은 59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사육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가 컸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과 돼지 농가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확산도 한풀 꺾일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방심은 이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 초기 발생지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이번 주 경기 북부나 강화 외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역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살처분 지역은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소독 작업이 차질 없도록 소독약과 생석회 재고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해안의 퇴적층을 복원해 이 지역 집중호우가 엘니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기질자원연구원은 경남 고흥군 연안의 퇴적물 속에서 지난 9,000년 동안의 집중호우 기록을 최초로 복원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퇴적물에 들어있는 황을 대상으로
동위원소 분석을 한 결과 엘니뇨 발생 빈도가 높을 때 남해안의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도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빈도가 약 1550년, 780년, 140년 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은 1550년과 780년 주기의 정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의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렸는지에 따라 강으로 흘러드는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며 퇴적층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에볼라나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페스트나 콜레라 등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기후변화가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천연두 역시도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요인이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1492 콜럼버스는 1992년 작품으로 콜럼버스의 미 대륙을 발견한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콜럼버스가 항해 도중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도착한 곳은 서인도 제도의 과하나이 섬으로 그는 이 섬을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명명합니다. 네. 이 섬에서 환대받은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며 선원 중에 39명을 나비드 디비라는 요새에 남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39명이 이 문제가 되어 미주 대륙의 역사는 바뀌고 맙니다. 콜럼버스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큰데요. 네. 아메리카, 나아가 미국 탄생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주 지역에 존재했던 아즈텍, 잉카 문명에게 콜럼버스는 저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륙의 전염병인 천연두가 그들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런 저항력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말입니다. 예.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의 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지역에 처음 도착한 이후 약 100년 동안 약 5,600만 명의 원주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원주민의 인구는 최대 9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전염병으로 미주 대륙의 원주민들이 거의 몰살당한 수준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덧붙여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두로 멸망한 가장 비극적인 문명은 콜럼버스가 맨 처음 상륙했던 곳에 있었던 타이노 문명입니다. 네. 1516년에 천연두가 타이노족에 처음 발병했는데 당시 타이노족은 최대 80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55년에는 모두 사망하면서 타이노족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입니다. 스페인과 아즈텍 문명과의 전쟁 중에 유럽인에 의해 전파된 천연두가 아즈텍 원주민을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네. 단 몇 주 만에 수도인 테노치틀란드 인구의 거의 반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병사가 죽었고요. 죽지 않았어도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즈텍 제국의 2,500만 명이었던 인구는 1522년에는 단 110만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즈텍 문명은 천연두로 인해 영원히 과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천연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천연두와 기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의학 전문가들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천연두가 잘 전파될 수 있는 기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거의 전멸된 미주 지역 원주민들로 인해 지구의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인데요. 예. 고기후학에서 밝혀낸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감소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몽골 침략 전쟁 시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유럽인들의 미주 지역의 침략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짐에 따라 당장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게 되었고요. 예. 사람들의 삶 전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킹스맨에 보면 악당 발렌타인은 지구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 방법은 인류를 대량으로 죽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는 휴대전화의 유심을 이용해 인류의 대부분을 말살하려고 하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류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줄고 기후변화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기후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급격하게 인구 증가를 하는 것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농사짓는 땅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는 풀과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인위적인 농사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사라지고 나무나 풀 등 산림이 생기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미주 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양한 농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계단식 밭과 관계 농업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볼리비아 및 안데스 산맥만이 아니라 아마존까지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유럽인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인해 인구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농지 감소와 숲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극 얼음의 코어 기록으로 볼 때 1500년대 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7에서 10ppm의 매우 큰 감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영화 속 가정이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네요. 네. 자,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기후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나요? 네,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연구팀에 따르면 제산림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함에 따라 당시 유럽 등지에 혹독한 겨울을 몰고 온 소빙하기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크 메슬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인류가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의 2년치 분량이 대기에서 사라졌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에서 17세기 소빙하기의 원인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로 인간 활동이 주범이 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메슬린 교수에 따르면 당시 소빙하기로 불리는 뚜렷한 냉각 효과가 있었으며 자연의 일부가 그런 효과에 기여했다. 하지만 학살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가 그것을 배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주 대륙 원주민의 대량 멸종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전까지 전 지구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의 역사도 바뀌지만 기후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요즘 걱정인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염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영국 의학 전문지인 랜싯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감염성 질병이 확산하는 등 지구촌 일부 지역 사람들의 건강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2030년부터는 매년 25만 명씩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보건 전문가인 하워드 프롬키는 기후변화는 극한의 더위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산불과 농작물, 농작물의 피해, 전염병을 유발하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 생긴 결과가 후대 역사서에 또 어떤 식으로 남을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류에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물에 두드리는 것만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카메라나 추가 장치 부착 없이 기존 스마트폰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물 인터넷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빈 물통에 스마트폰을 두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물이 주문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상을 쳤더니 조명에 불이 들어오고 치는 횟수에 따라 오디오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입니다.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와 가속도계 등으로 감지하는 이른바 노커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물체를 두드렸을 때 발생하는 고유의 소리와 진동을 별도의 추가적인 장비 없이 스마트폰 내부의 센서만을 이용하여 어떤 사물인지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부착된 전자택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책, 노트북, 자전거 등 20여 종에 대한 실험 결과 도로와 식당 등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83%, 실내에서는 98%의 사물인식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등 스마트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의 센서의 조합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하대학교 이보원 교수팀이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 국제 최우수학회 ACM 유비콤에서 발표돼 주목받았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 안에 쌓였다가 레이저 빛을 쬐이면 약효를 내는 항암 나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명 박사팀은 스스로 조립하는 나노물질을 이용해 독성을 줄이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효를 내지 않는 전구체 상태의 항암물질을 주입한 뒤 몸속에서 스스로 조립해 나노 구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를 쪼이면 목표 지점에 있는 나노물질이 활성화하면서 항암제를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쥐에게 실험했더니 기존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보다 100분의 1 정도의 약물만 주입해도 종양과 주변 암세포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공적인 나노 입자를 직접 주입하지 않아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는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만성으로 앓을 경우 경도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만성 이명 증세를 보인 65살 이상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만성 이명 환자의 17.2%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됐으며 이들의 이명 장애 척도 점수는 평균 33.6점으로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11점 이상 높았습니다. 또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심한 이명 증상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심한 이명이 동반되면 주의력 결핍이나 일시적인 기억 손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해 악성 코드 등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제킹이 최근 4년 동안 1,5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크립토 제킹 건수는 모두 1,4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이용자가 특정 홈페이지에 머무는 동안 해당 컴퓨터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스크립트형이 대부분이었고 홈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악성 코드형도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크립토 제킹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 일부에서 법으로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등에서 팔리는 비눗방울 장난감 23가지를 분석한 결과 제품 3개에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불리는 보존제가 들어있고 중복된 제품을 포함해 3개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치어풀토이에서 만든 도라에몽 버블건은 보존제와 미생물이 모두 검출됐고 방울랜드에서 만든 방울장 리필액에서는 효모와 사상균이 기준치의 3,200배나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양이 많지 않고 비눗방울이 호흡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작더라도 금지된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목 허가 취소 사태를 빚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가 판매 중단 전까지 회사 측과 의약품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324개나 더 팔려나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바뀐 사실을 처음 한 지난 2월 26일부터 식약처가 제조 판매 중지 조처를 한 3월 31일까지 인보사가 324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손상된 조직 상처 치유, 피부 조직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구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줄기세포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중심이었던 인천 공촌 정수장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서구와 중구, 강화 지역에 보다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벌이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된 인천 서구 공촌 정수 사업소입니다. 당시 오염물질 유입과 탁도계 고장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곳에 390억 원을 투입해 활성탄으로 냄새와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활성탄 흡탁 공정이 추가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서구 주민들께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은 6개 정수장 모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가동 중인데 비해 인천은 상대적으로 많이 늦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완결을 의미하는 오존 처리 시설까지 준공되려면 2년이 더 걸립니다. 오늘 준공식이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겨우 첫 발을 띄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노후 상수관을 당초 예정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서둘러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시의 수질 개선과 신뢰 회복 노력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입니다. 시에서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춰가지고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죠. 검암 검단과 청라 지역 주민단체는 수돗물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에 대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차원, 또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수산과 남동 등 나머지 정수장까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완료해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고 느낄 만큼 일교차가 커졌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우리 몸의 대사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네. 가벼운 감기나 비염, 인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부터 안구 건조증이나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이렇게 많군요. 네. 자, 그럼 각각의 증상과 주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교차가 커지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요, 당연히 감기인데요. 네. 날씨가 건조해져서 코 속의 점막이 마르면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나 인두, 편도, 점막에 쉽게 침투합니다. 특히 면역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요, 이 하부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이 되어서 폐렴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맑은 콧물이나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심한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독감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는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서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도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증가하는데요.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축농증이나 중이염, 또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게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차가 큰 편인데요. 특히 여름에서 지금과 같은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요,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의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말초 동맥이 수축을 하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건강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폐렴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폐렴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20에서 30%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이런 환절기 10월에서 11월부터 폐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죠. 실제 폐렴은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폐렴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폐기능과 면역력의 저하뿐 아니고 기존에 앓고 있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력이 낮아서 폐렴에서부터 전신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폐렴에 걸려도요, 기침, 가래, 열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무려 20에서 30%나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백혈구의 수가 적어지고 또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폐에 들어와도 이를 막기 위해 모이는 백혈구의 수가 적고 또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양도 적고 따라서 기침도 적게 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열도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또 환절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은 보통 완치가 좀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감기로 인한 그냥 간단한 급성 비염의 경우는요, 맑은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한 열흘 이내로 저절로 회복이 되죠. 하지만 열흘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또 누런색 짙은 콧물이 나면서 심한 두통까지 생긴다면 세균 감염에 의한 축농증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인 경우에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데요. 반면에 가을에는 곰팡이나 돼지풀에 의한 알레르기가 흔한데 천식이나 아토피까지 동반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요, 3에서 5년간 이런 장기간 면역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완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만성 비염은요, 주로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많은 파프리카가 있고요. 또 면역세포 중에서도 이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제철인 고구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요, 점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또 살균 작용을 해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고등어의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항체를 분비하는 B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그리고 각종 살코기에는 항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나 고구마, 고등어 등은 사실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식품들인데 더 즐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백혈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36.5에서 37도를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공기보다 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신다든지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하루 한 2리터 정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적절한 실내 온도는 19에서 23도 정도이고 습도는 50% 정도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호흡기 감염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증가해서 기침이나 콧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침구류나 옷처럼 실내에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좋을 때 하루 한 번이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만 깨끗이 씻어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99.8% 거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저도 좀 감기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약도 챙겨 먹었는데 날씨가 풀린 만큼 또 건강 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국의 의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에드워드 제너는 우유를 짜는 사람들이 소에게서 오는 전염병 우두를 경험한 뒤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토대로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1798년까지 23번의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에 보고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네, 그의 발견과 노력으로 인류의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천연두는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이 됐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